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호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 넓은 집을 홀로 지키는 것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적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한 만큼이나 다정한 구석도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는 법을 알려주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창가 화초에 물을 주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것. 오후에는 서재에 앉아 낡은 책장을 넘기거나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나른한 똑딱거림을 들으며 바둑판을 꺼내 혼자만의 복기를 두는 것.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이자 아내가 떠난 후 제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작은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것은 창밖으로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 아들 민태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저 민태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단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도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좌절의 무게가 제 가슴팍을 고스란히 짓눌러 왔지요. 무슨 일이냐고 별일 아니라고 몇 번을 되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죄송해요.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행여나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온갖 흉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결국 1시간 뒤에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저는 그 1시간을 10년처럼 보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 현관문을 열어 비가 쏟아지는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다시 들어와 차게 식은 물만 들이켜기를 반복했지요. 1시간 뒤 약속처럼 택시 한 대가 집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제 마음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들 내외가 내렸어요. 그들은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변변한 우산 하나 없이 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던 것이 불과 2년 전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아들의 어깨는 그때의 반만큼이나 좁아져 보였어요. 옆에 선 며느리 이나리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지요. 흠뻑 젖은 값비싼 옷이 몸에 들러붙는 것이 불쾌한지 연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비 맞지 말고.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눅눅한 비 냄새가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아들 민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발끝만 내려다보았고 며느리 이나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주변을 훑어보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곳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제 집을, 아니, 이제는 자신들이 머물게 될 공간을 뜯어보고 있었지요. 그들의 초라한 짐가방은 두어 개가 전부였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따뜻한 물이라도 데워주려 주방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평수가 꽤 나오네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 하니까 대충이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순간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마음,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기던 연민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처음 장만했던 우리의 보금자리였어요. 민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아내가 마당 한편에 심은 감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의 젊은 날의 땀방울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곳이었지요. 그런 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팔아치울 부동산 매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갈 데 없어 찾아온 시아버지의 집에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집의 값어치를 묻는 것이라니요.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제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들 민태가 황급히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놀라셨잖아.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어차피 여기 들어와 살 거면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산 가치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민태 씨, 당신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러니 사업도 말아먹는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며느리의 당당함에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주전자에 물이 담기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그 순간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집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특히 며느리는 이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지요.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거실에 있던 제 안락 의자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큰맘 먹고 함께 사서 매일같이 앉아 신문을 보던 제 유일한 휴식처였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기 전날 아침까지도 저 의자에 앉아 제게 웃어주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니 그 의자는 온데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보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 보이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태야, 거실에 있던 내 의자 못 봤느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지요. 아, 그거요. 아버지 나리가 집안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해서요. 창고에 넣어뒀어요. 대신 저기 멋진 테이블 사다 놨잖아요. 훨씬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세련? 네. 나리가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미니멀한 게 유행이래요. 낡은 가구는 집값만 떨어뜨린다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로 달려가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구석에 제 의자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낡고 쓸모 없어져 버려진 저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세련됨보다 익숙함이, 유행보다 추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낡은 자개장은 촌스럽다는 이유로,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들은 집안을 어둡게 만든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 빈자리는 정체 모를 추상화와 요란한 색깔의 쿠션, 그리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이 진한 디퓨저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은 점점 제 집이 아닌 낯선 모델하우스처럼 변해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합가한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어요. 모처럼 북적이는 식탁을 기대하며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가 가장 좋은 고기를 끊어오고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음식을 훑어보기만 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이런 기름진 음식은 못 먹어요. 고기는 비건 인증받은 것만 먹고 양념도 너무 달고 짜서 제 입에는 좀. 그러면서 그녀는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으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30분 뒤 배달 기사가 가져다 준 플라스틱 용기를 식탁 위에 늘어놓고는 저와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의 식사를 시작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정성껏 차린 내 음식들은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지께서 해주신 건데 맛이라도 좀 보지 그래. 아들이 내 눈치를 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됐어. 난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절대 입에 안 대는 거 알잖아. 민태 씨나 많이 먹어. 어릴 때 먹던 추억의 맛이겠네.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식탁에는 기묘한 규칙이 생겼어요. 저는 제 음식을,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아들은 그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한 집에 살지만 결코 함께 식사하지 않는 이상한 동거.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주방에 서서 거의 그대로 남은 갈비찜을 통에 담았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했고 며느리의 등살에 눌려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들어주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렇게 나의 성이었던 이 집은 소리 없는 침략자에게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억과 평화도 함께 말이지요.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채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제 방과 서재를 오가며 가능한 한 거실에 나가지 않으려 애썼고 며느리는 보란 듯이 거실을 점령하고 자신의 세상을 구축해 나갔어요. 아들 민태는 그 어색한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요. 제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다가도 며느리 앞에서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또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배달 음식 용기가 아닌 제법 그럴듯한 그릇에 담긴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식탁 위에 차려진 겁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한 것이었지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민태 씨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봐왔어요. 늘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죄송하고 해서요. 서양식이지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제가 합가한 일에 처음으로 제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려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더군요. 아들 민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리가 스테이크는 제법 잘 구워요. 오늘 무슨 날은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아버지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까지 한 잔씩 따르며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 구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아이템이 대박만 터지면 정말 순식간에 일어설 수 있어요. 민태 씨의 기획력과 제 감각이 합쳐지면 못할 게 없거든요. 지금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결되면 돼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며느리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태가 그 말을 받아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민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하나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번지르르한 표지에는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 플랫폼 사업 계획서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제가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시장 분석부터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예전에 진 빚 다 갚고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며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워서 웃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도표, 영어 약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에만 몸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낯선 세계였지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사실 아주 큰 투자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사업 계획을 아주 좋게 본 투자자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확실한 담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더냐?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버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저희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니, 아버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달라는 게 아니라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집을 담보로 잡히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 자금을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성공해서 대출금 다 갚으면 집은 다시 아버님 명의로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잠깐, 아주 잠깐만 명의를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잠깐 명의를 빌려달라니요. 집이 어디 시장에서 빌려 쓰는 물건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내 평생의 재산을,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불구덩이에 던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요? 그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도와줘도 그건 안 될 말이다. 이 집은 나에게 그런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고 내 전부를 거기에 거느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자 아들 민태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해요. 제기에서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아버지.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제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모든 게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민태 씨 저러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버님께서 아들 인생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자도 저희가 꼬박꼬박 낼 거고 아버님 용돈도 매달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네, 제발요. 두 사람이 쌍으로 제 앞에서 눈물바람을 하는 통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눈물과 며느리의 계산된 약속 사이에서 제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갔어요. 아내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민태만큼은 지켜달라고. 저 약해 빠진 녀석 세상에 혼자 두면 분명 잘못될 거라고 당신이 끝까지 곁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몇 시간이나 서성였는지 몰라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 말대로 저 녀석을 지켜줘야 하는데 내게 남은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내주면 우리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음 날 아침 제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내외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밤새 내린 결론을 어쩌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을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팔을 흔들어 댔고 아들은 감격에 겨워 제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따라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사무실 안, 제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증여계약서. 제 평생의 재산 목록 1호가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문서였습니다. 법무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인감도장을 쥔 제 손의 감각만이 생생할 뿐이었지요.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빨리 도장을 찍으라는 듯 노골적인 눈빛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이름 석자 옆에 찍힌 네모난 칸에 인감을 눌렀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에 닿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등기권 이증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집의 명의가 아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등기 완료 문자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제 집이었던 이 공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며느리의 호칭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하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밥은 쳐다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차린 아침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에 거슬리는 것은 어르신이라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였습니다. 늘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던 며느리였어요. 불과 며칠 전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님, 아버님하고 매달리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왜 그러고 서 계세요? 어서 앉으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희예요. 어르신은 저희 집에 얹혀 사시는 손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차려드리는 밥 드시고 저희가 정한 규칙을 좀 지켜주셔야겠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숨길 필요조차 없다는 듯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밥 아래서 모래가 씹히는 것만 같았지요. 아들 민태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며 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앞으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날렵하고 새빨간 스포츠카였어요. 며느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아들도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아보기도 하고 차체를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민태 씨,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 첫 차는 이 정도로 시작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위신이 있지. 어떻게 국산 중고차를 끌고 다녀? 여보,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인데. 이것도 다 사업 투자야. 좋은 차를 타야 투자자들도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거라고. 어르신은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출금은 그렇게 사업이 아닌 며느리의 사치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거실로 나갔어요. 민태야, 저 차는 대체 어찌 된 것이냐? 내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돈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막아서더군요. 어르신, 이건 저희 돈으로 저희가 산 거예요. 어르신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집 명의도 넘겨주셨으니 이제 저희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길이기도 하고요. 여생.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
너는 조용히 죽을 날이나 기다리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지요. 그날을 시작으로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 트럭이 드나들었습니다. 거대한 최신형 텔레비전,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소파, 이름도 모를 디자이너의 조명과 그림들. 집은 순식간에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전시장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집을 담보로 한 빚이라는 사실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보란 듯이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서재에서 책을 읽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거실로 나갔다가 처음 보는 남녀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아, 이쪽은 저희랑 같이 사는 어르신이야. 그냥 방 한 칸 내드리고 모시고 있어. 아버님이 아닌 같이 사는 어르신. 모시고 있다는 시혜적인 표현. 그녀의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정하는 듯한 혹은 경멸하는 듯한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 바깥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제게는 하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먹고 마신 커피잔과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두고는 제가 치우기를 당연하게 기다렸어요. 제가 못 본 척하면 어르신, 집이 이게 뭐예요? 지저분하잖아요. 손님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면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타박을 주었지요. 그녀는 제게 장보기 목록을 적어주며 제 연금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생활비 하면 되겠네. 저희는 지금 사업 초기라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제 돈으로 그들의 생활비를 대고 그들이 어지른 집을 치우고 그들이 시키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아들 민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리가 원래 깔끔해서 그래. 아버지,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는 이미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왕국의 가장 충실한 신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왕국에서 가장 천대받는 늙은 하인이었지요. 며느리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저를 하인처럼 부리던 그녀가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으려 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보통의 집처럼 거실에 가족들이 함께 쓰는 넓은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제가 쓰는 안방에 샤워부스가 딸린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안방 화장실을 주로 썼지만 손님이 오거나 대청소를 할 때는 거실 화장실도 자유롭게 사용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일방적인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을 좀 정해야겠어요. 우선 화장실 문제부터요.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녀는 마치 대단한 회의라도 주재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 앞으로 거실 화장실은 저희 부부만 사용할게요. 손님도 오실 수 있고 하니 저희가 깨끗하고 향기롭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안방에 딸린 화장실만 사용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집 화장실을 쓰는데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는 아예 사용 금지 통보라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집에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쓴다는 말이냐? 제가 따져 묻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자꾸 착각하시는데
이제 이 집은 어르신 집이 아니에요. 엄연히 저희 소유라고요. 저희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정한 규칙을 따라주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정 불편하시면 나가셔서 따로 집을 얻으시면 되고요. 나가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협박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나리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작게 웅얼거렸지만 며느리가 눈을 흘기자 금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거실 화장실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 날부터 거실 화장실을 자신만의 성역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선반은 이름도 모를 비싼 브랜드의 목욕용품과 화장품들로 가득 찼고 욕조 주변에는 언제나 아로마 향초가 켜져 있었어요. 수건마저도 호텔에서나 볼 법한 두툼하고 새하얀 것으로 전부 바뀌었지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보기만 해도 값비싼 향수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훅 끼쳐와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에 2~3시간씩 목욕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물을 틀어놓고 음악을 크게 들으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올 때면 저는 제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저렇게 쓸데없는 물과 향수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무심코 예전 습관대로 거실 화장실을 쓰려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에서 목욕을 하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저희만 쓰는 공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엿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추행이나 다름없는 거 아세요? 가운만 걸친 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겨우 문고리 한 번 잡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저는 파렴치한 늙은이로 몰리고 만 것이지요. 나리야, 그만해.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들이 놀라 달려와 며느리를 말렸지만 그녀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뭘 어째? 지금 내 몸을 훔쳐보려고 했잖아. 이 집이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 당장 저 문에 자물쇠라도 달아야겠어. 그날 이후 저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좁고 낡은 안방 화장실은 저의 신세를 대변하는 것만 같았어요. 약한 수압 때문에 샤워기 물줄기는 시원찮았고 낡은 환풍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늘 습기가 차 있었지요. 그곳에 갇혀 지내면서 저는 제 삶이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이어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 관리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특히 가스비랑 수도 요금이 장난 아니네요. 제가 목욕하는 물값도 있지만 어르신이 방에서 전열기 틀고 하시는 것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녀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 눈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요금 폭탄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듯한 말투였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좀 분담하셔야겠어요. 저희도 지금 사업 초기라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힘들거든요. 어르신 매달 연금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한테 버거운 관리비랑 어르신 식비 정도는 직접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건 자신들이면서 그 유지비를 이제는 제 연금을 뜯어 해결하겠다는 신보였으니까요. 내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돈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없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노후요? 어르신, 지금 저희 집에 공짜로 살고 계시는 게 어르신 노후를 저희가 책임져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정말 답답하시네. 정돈 내기 싫으시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또다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저는 그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 나리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요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연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며느리에게 뜯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저는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매일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그리고 저들의 탐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 끝이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저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매일 밤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막상 아침이 되어 아들의 처진 어깨와 며느리의 가시 돋친 얼굴을 마주하면 그 결심은 안개처럼 흐지부지 흩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이곳은 여전히 제 추억이 담긴 집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그런 미련과 온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마지막 남은 보루, 제 노후 자금인 연금을 체계적으로 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노트북을 들고 와 제 앞에 척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숫자와 항목으로 가득 찬 엑셀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가계 생활비 분담 계획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리 좀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 좀 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행 창구 직원의 목소리처럼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표 안에는 식비, 관리비, 공과금 같은 일반적인 항목 외에도 주택 유지 보수비, 공용 공간 청소비, 심지어 가족 유대감 형성 비용 같은 정체 모를 항목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 할당되어 있었지요. 마지막 줄에는 그 모든 금액의 합계와 함께 김순호 어르신 분담금이라는 항목 아래 제 월 연금액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가족 유대감 형성 비용은 또 뭐고? 아, 그건 저희가 가끔 외식하거나 문화생활 할 때 드는 비용이요. 어르신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분담하셔야죠. 아무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출이 엄청나요. 그러니 여기 적힌 금액만큼 매달 어르신 연금 들어오는 날에 저희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강탈이었어요. 제 연금을 통째로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지요. 못한다. 내 연금은 너희들 사치 부리는데 보태라고 나오는 돈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거진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어르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이자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집, 바로 은행으로 넘어가고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놔앉는 거예요. 다 어르신 고집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생긴 위기를 마치 저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실랑이는 아들이 귀가하면서 흐지부지 끝났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두고 보자는 경고를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귀신같이 그날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제 방문 앞을 서성이더니 제가 은행에 가려고 나서자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죠?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 오늘 바로 이체해 주셔야 해요. 벌써 이자 낼 날짜가 코앞이라고요. 비켜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싫은데요? 오늘은 돈 받기 전까지 절대 못 비켜드려요. 민태 씨,
이리 와봐. 아버님이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돈을 못 주시겠대. 며느리가 악을 쓰자 방에 있던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듯 울상을 지으며 저와 며느리 사이를 막아섰어요. 아버지, 제발요. 날이 말이 너무 심한 건 알지만 이번 달만, 이번 한 달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네, 아버지. 아들까지 제게 매달리는 모습에 저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 녀석의 입에서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 아득한 옛 기억 하나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태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어린 민태가 불덩이 같은 열에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집에는 차비조차 변변치 않았어요. 저는 밤새 아들을 업고 시내 병원 응급실까지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다행히 아들은 급한 고비를 넘겼지만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 길로 인력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맨손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꼬박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약을 사고 따뜻한 분유 한 통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그리고 갓난아들 민태에게 약속했지요. 다시는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지지 말자고.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말입니다. 제 연금은 바로 그 약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젊은 날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그 피 같은 돈을 제 손으로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요. 아들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다시 끌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며느리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이체해주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는 싸우기 싫다는 제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역부족이었겠지요. 일주일 뒤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테두리가 둘러진 보기만 해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봉투. 보낸 곳은 아들이 대출을 받은 은행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대출 원리금 연체에 따른 채무 이행 최종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인 이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는 차갑고 무서운 문장들이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TV를 보던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가갔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제 손에 들린 붉은 테두리의 문서를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독촉장을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내용을 대충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소파 위에 던져버렸어요. 어머, 결국 올게 왔네. 제가 말했잖아요. 어르신이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 어르신 탓이에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게 돌렸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 민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독촉장을 집어들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리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버님 보고 어떻게든 해결하시라고 해야지. 이 집 원래 아버님 집이었잖아.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 제가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털어서라도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마지막 비상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게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은행에서 발급한 독촉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찍힌 검고 붉은 글자들이 제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독촉장이 도착한 이후 더욱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거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날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며느리의 사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더욱 기승을 부렸지요.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아주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내일 가평에 있는 리조트에서 열리는 파티에 좀 다녀올게요.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이랑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오는 VIP 파티래요. 이런 데 가서 인맥을 쌓아놔야 사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마당의 파티라니요. 그녀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신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리조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야외 수영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객실 사진들이 연달아 화면을 채웠어요. 보세요, 너무 좋죠? 이런 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저희를 무시 못한다고요. 이건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일.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업을 위한 고뇌가 아니라 그저 하룻밤의 향락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며느리는 값비싼 새 옷을 차려입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제 방문 앞을 지나가며 언뜻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묘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제게 흘리고는 현관문 밖으로 사라졌지요.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질 뿐이었어요. 그들이 떠나자 집 안에는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점심을 챙겨 먹고 서재에 앉아 한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이 잘못되었나 가벼운 소화불량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어요.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저는 제가 늘 쓰던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렸지만 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이러지?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무언가로 막아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잠글 수 없는 구조의 문인데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순간 아침에 집을 나서던 며느리의 그 기묘한 미소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지만 뱃속의 통증은 저를 더 이상 생각에 잠겨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희망을 안고 거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제발 저 문만은 열려 있기를. 하지만 그 희망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거실 화장실 문 역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기 전 제가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두 개의 문을 모두 잠그고 나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열쇠 구멍에 젓가락 같은 것을 부러뜨려 넣어 막아놓은 것이 분명했고, 거실 화장실은 아예 밖에서 열쇠로 잠가버린 것이었지요. 저는 제 집 복도 한가운데서 두 개의 잠긴 문 사이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제 고통을 즐기려는 의도가 다분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제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 한 조각을 붙잡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지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웬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잔뜩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나다. 집에 화장실 문이 둘 다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다. 혹시 너희들이 잠그고 간 것이냐?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저는 고통 속에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전화기 너머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어요. 푸하. 어머, 정말요? 이상하다. 우리가 나갈 땐 멀쩡했는데. 어떻게, 어르신. 연세 드시니까 이제 문도 잘 못 여시는구나. 그녀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해. 당장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말해다오. 나 정말 쓰러질 것 같단 말이다. 제 애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냥 참으세요. 나이 먹으면 괄약근 조절 능력도 기르고 그래야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사람 귀찮게 전화를 하고 그러세요. 정급하면 방에 있는 비닐봉지라도 찾아보시든가. 대신 저희 돌아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치워는 놓으시고요. 아, 그리고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 비싼 돈 내고 파티 즐기는 중이니까. 끊어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을 쥐어짜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 그녀는 제게 비닐봉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녀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지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던 뜨거운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무섭도록 맑고 투명한 정신만이 남아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늙고 무력했던 아버지 김순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분노로 심장이 뛰는 복수자가 태어났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지요. 침대에 눕는 대신 저는 서재 의자에 꼿꼿이 앉아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그녀의 경멸 가득한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 뜨거웠던 분노는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었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폭발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가장 아픈 곳을 노릴 줄 아는 법이지요. 어젯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모멸을 겪었고 그 대가로 가장 명징한 목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들의 탐욕과 오만으로 쌓아올린 성을, 바로 그 성의 기반이 되었던 제 선의와 희생을 이용해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욕실 문제는 해가 뜨자마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상열쇠를 받아 거실 화장실 문을 열었고 안방 화장실은 열쇠 구멍에 박힌 이물질을 공구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심은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니까요. 날이 완전히 밝자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가 아닌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거울 앞에 서자 헬쑥하고 지친 늙은이가 아니라 중요한 결전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주거래 은행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건네준 몇 장의 종이 위에는 제 인생의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 꼬박꼬박 쌓여온 연금, 아내가 남긴 작은 주식과 보험금까지. 그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은 아들 녀석이 제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 원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도와주기 위해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연금 상품까지 중도 해약하여 모든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복수를 위한 실탄은 단 한 발이면 충분했고 그 한 발은 모든 것을 끝낼 만큼 강력해야만 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이후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제는 적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지요. 방 안은 온통 그들의 탐욕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외제차 계약서와 할부금 명세서, 파티에 갔던 리조트의 예약 확인증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업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완벽한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었지요. 저는 그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고 컴퓨터를 켜 며느리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그야말로 탐욕의 전시장이었어요. 해시태그 호캉스, 해시태그 VIP 파티, 해시태그 남편 찬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값비싼 음식과 명품백,
외제차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프린터로 인쇄했습니다. 수십 장의 증거 자료들이 쌓이자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할 칼날이 될 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서류 봉투에 담은 뒤 저는 낡은 임명록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지요. 박진석. 판사로 정년 퇴임한 저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집안의 치부를, 제 자식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게, 박 판사. 나 김순호일세.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의 명의를 넘겨준 일부터 며느리의 사치와 구박, 그리고 어젯밤 잠겼던 2개의 화장실 문과 모욕적인 전화통화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이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있나. 순호 자네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먼. 당장 만나세.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가 없네. 자네가 방금 말한 증거들 전부 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나오게. 우리가 만난 곳은 시내의 낡고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앞에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전부 펼쳐놓았어요. 친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지요. 모든 검토를 마친 그는 제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복수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순호, 자네가 할 일은 간단하네. 먼저 자네의 전 재산으로 아들 녀석의 은행 대출금을 전액 갚아버리게. 이것을 법률 용어로 대위변제라고 하네. 자네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은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즉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걸세.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바로 자네, 김순호가 되는 거야. 친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네. 자네는 이제 합법적인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네. 자네가 모은 이 증거들은 그들이 대출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사치와 향락에 썼다는 완벽한 증거가 될 걸세.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그러니 자네는 담보물인 그 집을 즉시 경매에 넘길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모든 재산, 즉 자동차, 예금, 저 명품 나부랭이들까지 전부 압류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네. 법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오는 걸세. 친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던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법과 증거에 기반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쥔 심판관이 될 참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며칠 뒤 파티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에 드리워질 짙은 절망의 그림자를 상상했지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차를 마셨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로 한 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밤새 몰려왔던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명에 씻긴 하늘은 갓 닦은 유리처럼 투명했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침대에 눕는 대신
저는 서재 의자에 꼿꼿이 앉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저와 아내의 젊은 날이 나타났어요. 이 집을 처음 계약하고 텅 빈 마당에서 감나무 묘목을 함께 심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도 마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위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보, 기억나오? 우리가 이 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의 성이자 우리 아들의 우주였던 이 집을 내가 오늘 되찾으려 하오. 당신 아들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집어삼킨 저 괴물들에게서 말이오.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리고 그것을 짓밟은 지난 몇 달간의 모욕을 되새겼습니다.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되어 제 심장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날이 밝자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있으며 입었던, 제게는 갑옷이나 다름없는 옷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거울 앞에 서자 헬쑥하고 지친 늙은이가 아니라 중요한 전투를 앞둔 늙은 장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일부러 거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자 며느리가 제멋대로 심어놓은 정체 모를 허브 화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화분들을 모조리 뽑아 한쪽에 쌓아두었어요. 그 자리에 다시 제 채송화와 봉선화를 옮겨 심었습니다. 제 집을, 제 정원을 되찾는 작은 의식이었지요. 흙을 만지고 나니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모든 서류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약속대로 은행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지금 아들이 스스로 판 무덤의 뚜껑을 덮어주러 온 참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그 거대하고 차가운 건물의 위압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지금부터 가장 비범하고 잔인한 일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거래 액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곧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지점장이 제 앞에 앉아 용건을 물었어요. 아드님이신 김민태 씨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금을 오늘 전액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대위변제 절차를 조차 진행해 주십시오. 제 말에 지점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평범한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지요. 아, 그러십니까, 아버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제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대위 변제까지 진행하시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랑이라. 글쎄요. 이 서류들을 보시면 제 결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의 SNS 출력물과 명품 영수증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잠시 검토하더니 이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과 일말의 분노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뜻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전 재산이 투입되는 거래이니만큼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진행하시는 절차는 아니신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의 의지이며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지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하나의 가상 계좌로 모으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 눈앞의 화면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인생의 숫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하나의 거대한 숫자로 합쳐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고생했던 밤들, 민태를 키우며 기뻐했던 순간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견뎌온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저 숫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숫자가 아들 김민태의 대출 계좌로 송금되는 순간, 제 통장 잔고에는 0이라는 숫자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요.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김순호 고객님, 채권자 지위를 이전받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이제 은행이 아닌 고객님께서 김민태 씨의 유일한 채권자가 되십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서명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필체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을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목적지는 친구가 소개해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제 친구 박 판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낡은 종이와 가죽 냄새, 그리고 수십 년 된 법전들이 뿜어내는 권위적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위변제 확인서와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백전백승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명백히 목적 외로 유용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즉시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법원에 담보물 강제 경매 및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강제 집행, 명도 소송. 차갑고 비정한 법률 용어들이 서류 위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변호사의 펜 끝에서 제 분노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라는 이름의 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법원 집행관실과 통화하여 오늘 오후에 집행관들이 제 집 앞으로 갈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아니, 친구와 변호사가 설계해준 완벽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아 있었지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고에서 꺼내온 제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내의 사진을 걸어두었지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봐 달라는 듯이. 저는 그렇게 제 성의 왕좌에 앉아 적을 기다리는 늙은 왕처럼 현관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소리 같기도 했고 그들의 운명에 다가오는 사신의 발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새빨간 외제차. 그 경쾌하고 오만한 엔진 소리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돌아온 어리석은 자들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지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현관문 옆 작은 창을 통해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민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 이나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파티에서 경품이라도 탄 것인지 제법 커다란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웃고 떠들며 대문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발걸음이 대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직접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의아함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저희 왔는데 마중이라도 나오신 거예요? 그녀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문을 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길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과 제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 내외의 앞을 막아섰지요. 김민태 씨, 이나리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누구신데 초면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세요? 용건이 뭐예요? 어디서 온 잡상인들이야? 변호사는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나온 집행명령서입니다. 채권자 김순호님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김민태, 이나리 씨의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네. 뭐라고요? 채권자 김순호. 며느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뇌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태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집이고 저 차도 우리 차라고요. 당신들 뭔데 남의 재산에 손을 대? 이거 사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악을 쓰며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하자 옆에 있던 집행관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얌전히 협조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입니다. 바로 그때 골목길 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형 견인차와 이삿짐 트럭이 굉음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기계들의 등장은 사형수 앞에 나타난 망나니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견인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빨간 외제차 앞에 멈춰 서더니 육중한 고리를 차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쾅 하는 쇳소리와 함께 차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차. 내 차에 손대지 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리란 말이야.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행관의 손을 뿌리치고 견인차 기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집행관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지요. 그 사이 집행관들은 대문과 현관문에 선명하고 끔찍한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사들인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마당 한가운데에 선체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소파가 들려 나오고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대형 텔레비전이 실려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옷까지 구두들이 커다란 상자에 담겨 아무렇게나 트럭에 던져졌어요. 그 모든 물건들 위에도 예외 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딱지는 마치 그들의 탐욕에 내려진 주홍글씨처럼 보였지요.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곧 제게로 향했지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아버지야? 이 늙은 여우 같은 인간. 내 돈, 내 가방, 다 물어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온갖 쌍욕과 저주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저의 침묵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그 순간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아들 민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나리야. 제발 그만해. 아들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떨어진 압류 서류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이며 자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안의 물건들이 거의 다 트럭에 실렸을 때 저는 천천히 마당 계단을 내려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똑똑히 듣거라.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빌렸던 그 돈, 어제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 모두 갚았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 빚의 주인은 은행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돈으로 사업이 아닌 너희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웠지.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합법적인 권리로 너희가 진 빚을 돌려받기 위해 너희의 모든 것을 회수하는 것이다. 저 차도, 저 가구도, 저 가방들도. 이제 너희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의 일부일 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잠겨있던 화장실 문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내어주었지. 하지만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희는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심지어 내가 아파서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을 때 너희는 나를 조롱하며 비닐봉지를 찾아보라고 했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길바닥에 나앉을 차례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비참해져 보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다시 내 집이다. 너희는 이 집에 발 들릴 자격이 없어.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다 끝났어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잖아. 당신 아버지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도 못하고. 이 한심한 놈. 그녀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늘 그녀에게 눌려 지내던 아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닥쳐. 이 미친 여자야. 너 때문이야. 내 탐욕 때문에, 내 사치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게 다 망가졌어.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탐욕의 잔해들로 가득한 길바닥 위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처참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려 텅 비어버린 하지만 온전히 다시 나의 것이 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한 고요가 저를 감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 밖에서 벌어졌던 아수라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거실은 며느리가 사들였던 값비싼 가구들이 빠져나가 횡했지만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이 집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만 같았어요. 저는 소파도 없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그들의 비명소리도 트럭의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의 집, 나의 방, 나의 침대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정화하는 의식을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제 낡은 안락 의자를 꺼내 거실 창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놓았어요. 의자에 앉아보니 제 몸에 꼭 맞춘 듯 편안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거실벽 가장 좋은 자리에 아내의 환한 미소를 걸어두고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소. 내가 우리의 집을 지켜냈소. 저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역한 향의 디퓨저들과 그녀의 잡동사니들을 모조리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을 치우고 나니 집안의 공기마저 맑아지는 듯 했어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맑고 신선한 아침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제 집에서 저는 그렇게 며느리의 흔적을, 그 지독했던 악몽의 잔재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며느리의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에 남은 흠집을 메우고 낡았지만 정든 제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지요. 그 모든 과정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류된 자산들은 모두 경매를 통해 처분되었지만 워낙 빚이 컸던 탓에 제가 갚아준 원금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는 남은 채무에 대해서도 아들 내외의 미래 소득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파산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지요. 변호사는 덧붙여 며느리 이나리가 아들과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는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바닥나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쌓아올린 허영의 성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난 셈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어떠한 동정심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리고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하인 취급하는 사람도 제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소인이 찍힌 곳은 강원도의 어느 작은 탄광 마을이었어요. 아들 민태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녀석의 참회와 반성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아주 길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태입니다.
이 편지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의 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먼지를 마시며 무거운 쇠파이프를 나르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서야 하루를 마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난 몇 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셨을 고통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저는 평생을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아버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탐욕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 동조하여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짓밟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실패한 놈입니다. 그날 길바닥에 나앉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이 무서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제 힘으로 땀 흘려 일하며 아버지께 진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가 아버지께 진 빚을 모두 갚고 조금이라도 떳떳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에는 돈을 보내달라는 말도 다시 받아달라는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죄만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지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와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연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조용히 접어 불에 태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는 아직 더 많은 고독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제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답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혼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아요. 저는 제 집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으니까요. 가끔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바둑을 둘 때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들 통쾌하다며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말하곤 하지요. 이것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었다고. 그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잘못된 길을 간 자식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준 한 늙은 아버지의 너무나도 아프고 외로운 싸움이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거실 창가, 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다시 심은 채송화가 예쁘게 피어 있고 벽에서는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맛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보다도 더 달콤하고 동시에 더없이 씁쓸합니다.